네, 강남 스타트업 포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강연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미래교실 네트워크의 정찬필 사무총장님이신데요. KBS PD 시절 거꾸로 교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후 교육운동단체인 미래교실 네트워크의 사무총장을 맡아 교육 방법과 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요,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교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미래교실 네트워크라고 하는 비영리 법인에서 상근자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이크 들리시는 거죠? 이렇게 좀 요즘 교육에 대해서 다들 걱정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되게 억만방자한 슬로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걱정 많이 그래서 마이크 궁금했어요. 다들 교육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문제는 걱정을 많이 한다고 풀리지 않는다. 문제는 풀어야 풀리는 거다. 이게 이제 저희의 모토고요. 요건 지금 오늘 주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의 미래 교육이잖아요. 코로나 상황을 두고도 굉장히 많은 걱정들이 있고 앞으로도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 코로나로 인한 교육에서의 격변을 대응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문제를 풀어간다. 잘. 그렇고요. 그래서 결론을 미리 내린다면 코로나 이후의 미래 교육은 별다를 거 없다. 원래 가지고 있던 교육의 문제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동시에 코로나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교육도 본질적으로 원래 갖고 있던 이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방향을 유지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의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참고로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걸 그냥 보여드리면 원격 교육에 대해서 다들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간신히 출석만 체크하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근데 지금 여기 소리가 또 안 잡히네. 잠시만요. 오디오 좀 하나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디오가 잡았었는데 그러지? 잠시만요. 나오죠? 자, 요게 저희 미래교실 네트워크 운영하는 실험학교 거꾸로 캠퍼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했던 수업의 방법들을, 원격 수업 방법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일반적인 학교들이 개학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이런 상황으로 들어와서 수업들을 진행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내린 결론이, 의외로 잘 되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원래 오프라인에서 하던 수업과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몰입들을 하고 잘하네? 프로젝트들도 잘 진행하네? 이제 이런 식의 그 상황들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결론을 저희가 이렇게 내리죠. 되게 원격 수업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수업의 질이 나쁘고 아이들의 참여도도 떨어지고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아이들의 그 학습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던데 저희는 이런 식의 아주 공격적인 실험을 하는 선생님들이 저희 실험학교도 존재하지만 실제로 아예 일반적인 학교에 전국에 계시는 14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아주 공격적인 실험을 같이 해나가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을 수업을 실제 현장에서 딱 돌려본 결론은 뭐냐? 원래 오프라인에서 하던 수업 패턴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원래 이 기존의 수업 공간에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수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아이들이 많이 무너져 있고 잠들어 있는 상태를 지속했던 선생님들의 수업에서는 온라인에서 똑같이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아이들을 원래 수업에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교육이 진행되도록 유도를 하던 그런 패턴을 가졌던 교사들한테는 온라인으로 넘어가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더라. 똑같이 아이들을 온라인에서도 몰입을 시키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집어넣고 여기서 보여드시지 오히려 되게 도구 활용 능력들이 되게 강화되면서 훨씬 집중력과 생산성이 높은 프로젝트형 교육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나더라.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너무 부담스러운데 좀 바꿔줄 수 없나요? 계속. 잠시만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결론들을 내리고 나서 원래 미래교실 네트워크가 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혁신적인 교육의 방법들을 개발을 하고 시도를 해보고 아 이거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걸 가지고 전국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한테 확산시키는 연수 프로그램이나 뭐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뿌리는 이게 이제 주 사업 주로 하던 비영리적인 목적 사업이었었는데 온라인 교육에서 얻었던 경험치를 그대로 다시 투입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아이들이 아까 프로젝트 학습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건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요게 이제 아이들이 지금 도구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협력 도구죠. 키노트를 조작을 하는 거고 이건 웹사이트를 같이 보면서 문서 작업들을 해나가고 이렇게 모여서 뭐 계속 토의 토론을 해나가고 가만히 보면 되게 굉장히 아이들이 의외로 몰입도 높게 온라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콘텐츠가 고비용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꽤나 높은 수준의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묶어서 연수 프로그램으로 이런 경험들을 연수 프로그램 전환시키자라고 생각을 해서 4월 말부터 이거를 교육부,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하고 프로젝트를 돌려서 온라인 상태로 바꿨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굳이 와야 될 필요도 없고 대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가져갔죠. 원격 쌍방향으로 가겠다. 학교의 학생들하고 한번 해봤더니 이거 되게 효과 좋다. 오히려 원격 온라인 상황이지만 아이들하고 성공적으로 수업을 했듯이 쌍방향으로 하는 연수를 개발을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되게 제한적이고 뭐 한 달에 한두 번 하기도 힘들었던 요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무슨 일을 이제 벌였냐. 하루에 10개 강좌를 동시다발적으로 열고 그다음에 이거를 20일 동안 했더니 한 4,500명 정도가 연인원이 강의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요청이 와서 700명 이상 했고 그다음에 이게 워낙 뭐 재밌는 성과가 나타나면서 교육부하고는 8월 중에 추가적으로 1,800명 대상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저희가 뭐 교원 연수와 관련된 실제 연수원들도 지금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고 이게 비즈니스 쪽으로 가면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 되게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지금 부산에 있는 동래교육청하고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이걸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거를 실했습니다. 네. VR, AR이 여기는 이제 기술 선생님이 진행을 하던 그 도구를 사용한 연수인데 앵글이 하나만 있네요. 이거는 어쨌든 여기 지금 한 30명 정도가 모여 있는 상태예요. 30명 정도가 모여 있어서 굉장히 왕성하게 진행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보이는 화면 나중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걸 말 그대로 여기 스타트업과 관련된 것이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원격 교육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방법,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거 되게 재밌는 공간이에요. 저희 원래 코이카하고 그 아제르바이잔의 교사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 경험을 쌓고 나서 방향을 지금 틀었어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어차피 거기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동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전부 마비된 상태인데 이거 가만히 봤더니 지금 우리가 쌓아놓은 경험치를 활용을 하면 국제 ODA 사업도 원격으로 지금 다 가능하겠네. 그리고 훨씬 더 저희가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훨씬 비용 대비 효율성이 좋은 거예요.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안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프로그램도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이제 가능해진 새 공간들이 막 열리는 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ICT 활용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첫 시간을 하자마자 나온 반응이 딱 뭐였냐면 두려움이 사라졌다가 일반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을 해봐도 이 두려움이 사라지네. 일단 저희가 이걸 보기 시작을 했죠.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ICT 잘 쓰시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인데 이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거를 우리가 딱 4일 돌렸더니 하루에 2시간씩 해서 4일 돌렸더니 나타난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요. 아 그냥 뭐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쪽 공간으로 넘어갔을 때 굉장히 다양하고 더 좋은 질의 교육이 가능하겠네라고 하는 상상들을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봤던 긍정적인 변화들인 거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능했던 것이 뭐냐면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미래교실학교가 처음에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가 요거였어요. 거꾸로 교실이라는 프로젝트. 뭐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푹 잠들어 있는 교실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활약이 아이들만 그리고 있던 것이 이런 교실에서 선생님들한테 수업의 방법의 전환을 통해서 완전하게 아이들을 깨워내는 그리고 완전 몰입 상태를 만들어내는 이런 식의 기법들을 확보를 하고 이거를 확산시키면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본 거는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수업을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꾸 가르치는 방식으로 하는 걸 어떻게 중단을 시키고 학생들의 참여를 주도하는 방식의 그런 식의 교육 기법을 몸에 배게 만들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금 이제 돌아서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들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아이들 교육이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위기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길러내면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다들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다 안단 말이에요. 저희가 요즘 어떤 질문을 드리냐면 그래서 그 위기가 언제쯤 올 것 같으세요? 라고 이제 여쭤봐요. 언제쯤 올까요? 그 위기가. 저희가 좀 되게 재미난 시그널을 얼마 전에 발견을 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올해 이제 이게 5월 달에 나온 포스팅인데 삼성전자 공채에서 카이스트 4.1, 카이스트 졸업생 4.1을 학점을 받는 학생이 떨어졌어요. 어디에서 떨어졌을까요? 어디쯤에서 이 친구가 떨어졌을까요?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쇼크가 막 온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1차에 서류 전형에 떨어진 친구들을 봤더니 카이스트가 문제가 아니라 포항공대도 떨어졌고 연대도 떨어졌고 다 떨어졌는데 그럼 애들 난리가 난 거예요. 토익이 980인데 떨어졌다고?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니? 뭐 이렇게 뭐 해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 우리가 갖고 있던 가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이들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시켜서 시험 성적을 높게 만들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에 가고 그래서 취직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졸업장에 있어도 취직을 못하는 애들이 그 댓글을 다는데 뭐 학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막 붙기 시작을 해요. 가만히 봤더니 인생이 스토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뭘까요? 근데 저희가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올해 5월 달 거잖아요. 저희가 2015년에 미국에서 만났던 할아버지 한 분한테도 되게 재밌는 인터뷰를 하니까 받았었어요. 예, 이건 뭐 뒤에는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길러야 된다 뭐 이렇게 한참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첫 문장에 담긴 메시지가 아까 보여드린 거를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의 아이들은 나중에 잘 살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살면. 성실하게 어떻게 살면? 정해진 대로. 누가 정해진 대로? 엄마 아빠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았다면 큰일 난다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길이 뭘까요? 요거잖아요. 학교 열심히 다니고 수업 시간에 잘 따라해서 시험을 잘 보고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은 대학을 갈 거고 그럼 좋은 대 직장 가서 잘 살 거다. 아까 보여드린 게 무너진 건데 이게 이제 빌 드레이튼 할아버지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공식인지를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카이스트 올해 나온 거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다들 한국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육이 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무리 그래봐야 대한민국은 학력 중심 사회고 대학 졸업장이 좋아야 남은 인생이 잘 보장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학원에 가서 머리 튀미고 이제 막 공부를 하는 거고 공정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게 되거든요. 시험 성적 1점이 인생을 좌우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이걸 그래서 2014년, 15년부터 계속 추적을 해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 다들 아시다시피 NCS라는 게 작동을 하면서 공공 영역에서부터 완전한 블라인드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건 강력한 정책을 쓰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공공기관은 정부에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 은행권들도 이제 해당되기 시작했어요. 2016년도 하반기에 은행권에서 이게 NCS가 시범 적용이 시작할 때 어떻게 됐었냐면 다들 요즘 토익 점수 뭐 900점들 쉽게 넘어가죠. 그래서 전부 좋은 직장을 가려면 산업은행 같으면 되게 좋은 회사잖아요. 이런 직장 들어가려면 950점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750 넘으면 만점 일단 패스, 좀만 넘으면 만점 처리해주기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되게 열받죠. 900점 넘어가지고 좀 더 해갖고 950, 뭐 한 960, 70 받으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죽으라고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이랬는데 그런 거 안 볼 건데라고 이제 해버리는 거예요. 땡, 그죠? 자, 그러더니 9월 달에는 오라고 그러냐면 아예 쓰지 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안 봐, 토익 점수는. 왜 이럴까요? 이게 이제 학원에 지금 있는 그 취업 준비생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뭐 어떤 상태가 온 건지. 우리 회사에 필요 없는 능력은 안 볼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의미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걸 좀 보여줘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되게 재밌는 시그널인데 여기는 NCS가 적용되는 공공 영역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때부터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민간 섹터에서 막 변하기 시작을 해요. 2017년도 하반기에 카카오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전격 선언을 하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카카오 좋은 회사잖아요. 오늘 34만 원 넘었대. 네, 엄청나게 좋은 회사예요. 자, 여기 직원을 뽑았는데 이게 보도 자료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41%가 지방되었다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내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반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반이 어떻게 반? 스카이 반 나머지 반. 대개는 이 학교 서열대로 해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이들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블라인드로 완전 입체적으로 정성대 평가를 쫙 해보고 나니까 이게 학교 순서대로 안 가는데 이게 잡힌 거예요. 이 회사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계속 이렇게 가요. 이게 훨씬 좋은 직원들을 뽑는 방법이네 이렇게 감을 잡은 거예요. 여기서 안 끝났고요. 재작년 3월 달에 롯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아예 스펙 못 쌓게 하려고 학력은 고졸로 그냥 떨어뜨려 버리려고. 졸업장 다 필요 없고 대신 필요한 거는 우리 회사에 그 입사 지원서 낼 때는 그 필수 정보만 집어넣고 나머지는 기획서나 제안서만 우리 회사에 도움되는 아이디어 있으면 받을게 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황당하죠. 롯데에서 이런 게 나오면서 되게 충격적이었었는데 이 다음에 대기업으로 확산되네 뭐 이러고 있다가 작년 4월 달에 갑자기 실리콘밸리에서 기사가 떴어요. 그러더니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서 4년제 졸업장 안 보기로 했대. 그다음에 그 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기업에서 표준으로 바뀌어버릴 것 같아. 뭐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에 작년에 대기업으로 전면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가 떠요. 이게 작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들 학력 사회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변화가 빨라서 그러거든요. 이게 대략 2016년부터 벌어진 일이에요. 16년부터 급속도로 블라인드 쪽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까 보여드렸듯이 공식이 다 무너져 버렸죠. 근데 궁금해야 될 건 뭐냐면 도대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정도면 시그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잠깐만, 여기 지금 파일이 좀 에러를. 오늘 왜 이러지? 잠시만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도 없던 일이 지금 벌어져서 요것만 잠깐만 좀 잡고 가겠습니다. 부팅 좀 한번 다시 하고 올게요. 저희는 요거를 뭐 화면 떴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진짜 세상에서 더 이상 기존의 교육과 평가 방법을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다. 이거를 선언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거 말고는 지금 설명할 방법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기업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은 뭐 NCS는 공공기관이니까 시켜서 한다고 치지만
기업체 입장에서는 원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채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사실은 되게 손쉬운 방법은 앞서서 했던 평가를 받아서 그걸 기준으로 채용을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쉽고 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 근데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을 해서 직원을 다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존의 평가 체제를 못 믿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의 아이들의 학교 성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뽑았더니 우리 회사가 망하게 생겼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 시그널이 먼저 나타난 곳이 있어요. 그게 대학이었단 말이에요. 대학 입시가 정시에서 아주 급속도로 사실은 시키지 않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쪽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이동한 이유가 뭐냐면 대학에서 똑같은 생각들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기존의 학교와 또는 기존의 평가 시스템에서 그 평가한 걸 가지고 아이들을 뽑았더니 이거 의미 있는 아이들이 아닌데? 의미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한 방식의 전형체제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던 거랍니다. 이 시그널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읽어줘야 될 게 그래서 뭐냐면 도대체 뭐가 그러면은 이 시대에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죠. 학교에서 대학에서 진짜 특히나 상위권 대학들이 요구하는 능력이 뭐고 바깥 세상에서 진짜로 요구하는 능력 세트가 뭘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림이 보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근데 이게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게 글로벌 현상이고 글로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특히나 최근에는 OECD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림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교육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OECD의 러닝 컴파스 2030이라고 작년에 나온 건데 뭐 이런 얘기예요. 교육의 목적은 애들을 잘 살게 해주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을 시켜야 된다. 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그림인데 요 그림을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좀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재미없는 그림일 수 있는데 저는 이 그림이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던 미래교실 네트워크가 요 혼란스러운 와중에 굉장히 강한 역할을 하면서 살아남는 비밀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요 본질적인 목적을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요 그림이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되게 커요. 교육의 목적이 잘 사는 것,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좋은 인력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때 키워줘야 될 학교에서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핵심적인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를 그냥 컴피턴시라고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컴피턴시. 요 컴피턴시는 다시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 얘를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정의하면 편해져요. 근데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왜 중요해지느냐? 예전 같으면 일종의 매뉴얼처럼 움직이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듯이 정해진 대로 풀면 됐는데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복잡도가 높아지고 해석이 모호한 해석들이 필요한 세상으로 막 바뀌어버리니까 진짜로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상태가 된 거예요. 단순한 능력이 아닌 게. 그러니까 복잡도가 높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야지 살아남겠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요 역량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우리가 학교에서 흔히 하듯이 과목처럼 앞에서 과목교육처럼 가르친다고 해서 길러지는 능력이 아니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 구성하는 요소들을 봤더니 지식체계뿐만 아니라 스킬이라고 하는 다양한 기량적 요소들이 있어야 되고 특히 지식도 가만히 보면 원래 그냥 과목 지식만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과목 간에 넘나들 수 있는 힘, 그다음에 배운 것들이 자기의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게 유도를 해줘야 되고 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 우리 애를 바꿔줘야 되고 뭐 스킬 부분에 들어가면은 좀 복잡하게 얘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 들어있는 얘기는 사회적인 능력, 소통 능력,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요. 그다음에 도구 활용 능력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게 이제 ICT 도구들도 이제 이 안에 이제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국영수 사과를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의미 있는 능력으로 변하지 않는 게 이 안에서 이제 그림이 읽히기 시작을 해요.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 세 가지 영역이 다 고르게 있어야 의미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게 보이는 거고.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이거를 길러내는 거는 이런 요소들을 준다고 해서 이게 길러진다고 해서 역량이 길러지는 게 아니구나. 여기까지도 가요. 실제로 얘를 의미 있는 능력으로 바꿔낼 때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걸 직접 예측하고 실행해보는 과정, 문제를 해결해보는 프로세스로 넣어줘야 진짜로 이게 의미 있는 능력으로 몸에 배워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했을 때 이 세 가지 역량이, 그러니까 요 과정 속에서 저 지식과 기량과 일종의 가치관 영역들까지 같이 성장하는 구조가 일단 나오기도 하고, 동시에 여기서 되게 핵심적인 부분들이 성장을 하는데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책임감,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갈등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전보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주 단순하게 세상을 보던 아이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러 들어가 보면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아예 팀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존재를 하고, 문제를 풀어봤더니 어떤 거는 분명히 자기들이 긍정적이라고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하고서 풀던 문제가 가만히 봤더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 이 복잡도를 막 이해하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능력이. 그리고 그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능력.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의 경험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문제를 푼다는 건 결국은 다른 사람들한테 쓸모가 있는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잖아요. 그게 가치를 만들어 창출하는 행위란 말이죠. 그리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자기 몸값이고. 이 능력을 갖는 아이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아이들로 정의가 될 거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웰빙을 만들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는 거죠. 구조 심플하죠. 여기서 이제 미래교육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함정에 빠지는 게 미래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런 게 키워드로 등장을 하니까 AI 교육 많이 시켜야 돼, 뭐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많이 해야 돼, 이렇게 가는데 그게 불필요하고 필요 없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코어가 이걸 소프트 스킬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석해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초 역량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그런 하드 스킬들이 붙었을 때 정말 강한 힘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특히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힘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요 세 부분을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특히 요 세 역량을 트랜스포머티브 컴피턴시라고 다시 분류를 해줘요. 그러니까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요 부분을 집중해서 길러줬을 때 진짜로 고급 인력이 나온다고 보는 거죠. 예. 여기에 이제 AI 막 이런 게 붙으면 이제 폭발을 하겠죠. 예. 이런 식의 맥락인데 여기에 방법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 저희가 이거 굉장히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대학들 저희가 많이 취재를 하면서 이 방법들에 대해서 서치를 좀 해봤었는데 되게 쉬워요. 1차적으로 두 개에 딱 집중을 해요. 하나는 이거예요. was kind of stem as tech that's kind of one sense the product that doesn't really work for the very global interconnected rapidly changing world that we have. 시험에 집중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시험 표준화된 시험을 잘 보게 하는 능력은, 잘 보려고 하는 능력은 진짜 세상에서 쓸모가 없다.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이게 요즘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스타트업 관련된 곳이잖아요. 에듀텍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함정에 빠지는 게 기존의 교육 체제 안에서 비즈니스적인 요소를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들어가냐면 사람들이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게 시험 점수잖아요. 그래서 표준화된 시험에서 유리한 더 고득 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이거를 지원하면 밸류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몰빵을 쳐요. 근데 문제는 그 능력이 실제 아이들의 능력, 진짜 능력을 길러주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가면 갈수록 죽어갈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미 눈치채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미네르바 스쿨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네르바 스쿨 흔히 생각하면 여기 미네르바 스쿨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 온라인 스쿨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교육의 개념, 뭘 도대체 혁신하려고 한 건지를 다시 봐야 돼요. 완전히 철학적으로 지금 다른 어프로치를 하는데 만나서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예,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미네르바를 2014년도에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얘기예요. 시험에 목숨 거는 교육을
그런 식의 학습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 일단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시험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이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해요? 프로젝트 기반으로 정성적 평가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평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정량적 평가를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요. 근데 요게 이제 여기 이제 그 하버드의 인지과학자였던 그 미네르바 스쿨 설립자 중에 하나였던 코슬린 교수인데 이분이 훨씬 본질적인 얘기를 해요. Very careful about combining intrinsic motivation. So what you don't want to do is shift people from wanting to do things for 그러니까 themselves. 요 얘기가 자, 스스로 변화를 만들며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세상의 문제를 풀어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Meaning in their lives and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는 것을 학습 동기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그 능력을 길러야 될 동기가 사라져버리고 그 동기를 갉아먹는 상태로 바뀌어버린다. 시험 잘 보는 능력을 길러놓으면 길러놓을수록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더 나쁜 쪽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섬뜩하죠. 그럴까요? 아닐까요? 이 얘기 듣고 나서 한국에 가서 대학의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바로 이렇게 그 박히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학습하려고 주제를 딱 던지면 손 들고 바로 나오는 게 있죠. 교수님 이거 시험에 나와요? 뭐 이렇게. 뭐 고등학생들 되면은 다 튀어나오는 얘기예요. 고등학생쯤 됐을 때 이미. 그러니까 학습의 동기, 공부의 동기가 시험 점수로 이미 오리엔테이션이 딱 바뀌어져 버리니까 밸류가 있는 학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가치가 있는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점수가 가치로 바뀌어버리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게 이 표현들, 이번 얘기들을 가지고서 조금 더 들어가면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괴물이 탄생하는 백그라운드. 아까 보여드렸던 기업에서의 그 채용하는 방식이 바뀌는 게 이거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질적인 능력을 갖지 않고 엉뚱한 능력들만 발달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배제하고 이제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게 학생들한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OECD 그림 보여드렸듯이 일종의 역량 중심 교육. 진짜로 세상에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의 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냥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아까 그 구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하지 않으면 성장시킬 수 없는 구조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예 미네르바 스쿨이든 아까 보여줬던 햄프셔 대학이든 바로 이 부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미네르바 스쿨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교수들이 강의하다 걸리면 바로 해고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농담이 아니라 되게 진지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강의 금지가 철저한 원칙. 그리고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 두 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액티브 러닝 상태. 그다음에 하나는 실제로 문제를 풀어가는 프로젝트 상태로 바꿔버리는 게 교육의 기본적인 맥락. 액티브 러닝 상태를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제가 처음에 방송을 통해서 실험을 했던 거꾸로 교실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컨텐츠 학습은 그냥 또 다른 매트리얼로 먼저 흡수를 하고 실제로 수업 시간에 또는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해야 될 거는 그 컨텐츠에 기반을 한 일종의 프로젝트로 넘어가게 만드는 요걸 핵심적인 방법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도 한 지점이 있죠. 여기도 저기 스타트업이니까 에듀텍 분야, 에듀텍 비즈니스에서 가장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강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온라인으로 만들까? 요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오늘 그건 빠졌는데 저기 월드뱅크에서 만든 에듀텍과 관련된 이 특성들을 사분할을 한 게 있어요. 사분할을 한 게 있는데 세상의 모든 에듀텍이 어디에 집중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컨텐츠 중심의 교육 아니면 학생들에 대한 통제, 관리 이쪽에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딱 한 사분면이 빠져 있어요. 거기에는 진짜 단 하나의 솔루션도 보이잖아요. 거기가 어디냐? 21세기 핵심 역량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OECD에도 그렇게 강조하는 진짜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부분에는 작동하는 테크놀로지가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비즈니스적으로 무주공사 아니다.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저희가 했던 건 1차적으로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싶었던 게 이런 무기력한 상태,
그냥 바로 꼬꾸라져 버리는 완전 붕괴의 교실에서 이 입장에서 정말 혁신적인 교육이 이 아이들을 깨워내서 참여가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에 주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압축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해낼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돌파구가 나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까 봤던 완전 붕괴 상태에 있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한테 거꾸로 교실 방식을 그냥 써요. 그래서 바로 수업 직전에 영상을 한번 보게 만들고 다시 돌아와서 수업에 수업에 들어오게 했더니 이게 원래 압축해드렸지만 원래는 완전 붕괴 상태에 있던 아이들이에요. 교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이렇게 뒤바뀌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나눠주는 과제를 함께 푸느라 이전에 없던 이렇게 질문이 튀어나오고 막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동안 조용하던 아이들이 계속 질문이 이제 쏟아진 상태로 바뀌고요. 아이들끼리의 이제 동료 학습이 굉장히 강화된 현상이 나와요. 잘 보시면 한 명도 안 자는 상태가 만들어지고 그것도 점심시간 직후 가장 졸음이 쏟아진다는 이런 표시. 요런 현상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본 건 지금 그동안의 교실에서 벌어졌던 완전 붕괴 상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가 이게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걸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대한테 필요한 교육의 방법을 찾지 못해서 벌어졌던 현상이다. 그리고 이 현상은 저희가 이 뒤로 몇 년 동안을 계속 시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의도적으로 비평준화 지역에 완전히 꼴찌하는 학교들을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애드립에서 그동안에 사실은 수업 시간에 잠들었던 게 자고 싶어서 잔 게 아니었어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그랬던 건데 이제는 좀 자신이 붙었어요. 이게 좀 지나면 어떻게 되냐? 아이들이 갖고 있던 되게 막 폭력적인 성향, 흔히 얘기하는 청소년의 이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수업의 변화로 막 풀려나가는 현상이 나와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 안에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막 무너지고 일탈하는 현상이 벌어졌다가 얘가 막 풀리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 와중에서 사실 컨텐츠 학습, 교과 학습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성장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오지만 특히나 바닥이었던 아이들, 저쪽에 위에 보면 40점 올라간 아이들, 30점 올라간 아이들 막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낙오 그룹에 있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따라잡는 현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에듀텍보다도 강한 성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를 계속 축적을 한 거예요. 이런 식의 경험치들을. 요 안에서 읽어야 될 게, 요게 제 생각에는 나중에 비즈니스 연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건데, 계속 이제 이 안에 키워드가 있어요. 일단 의미 있는 교육으로 전환을 하려면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죠. 강의에서부터 극복을 해야 된다. 여기 이분도 이제 인지과학자인데, 이게 그 교육에서의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됐던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다 모두가 가르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여기서부터 함정에 빠진 거다. 여기 딱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티칭하는 거는 가르치는 거랑 상관없다. 애들이 배우는 거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다. 여기서 일종의 과학적이지 않은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여기 인지과학자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아이일수록 혹은 뭐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가르치는 사람한테 일종의 반감이 있는 상태가 돼버리면 그냥 뇌회로가 닫혀버리고 모든 정보를 차단하는 상태로 바뀌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고, 여기서 뭐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이런 식의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걸 통해서 교육적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최악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인지과학적인 증명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과학적 검증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그림이에요. 러닝 피라미드라는 실험이죠. 특정한 수업을 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머리에 얼마나 남았나를 측정을 해보는 건데 맨 위에가 강의하는 방식의 렉처 중심의 교육. 이때 5% 피라미드 꼭대기죠. 가장 나쁜 교육 방법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가르치면서 교육하는 상태. 이때가 되니까 압도적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수업 방법을 바꾸는 실험을 해보고 나면 선생님들이 바로 알아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 어떻게 하냐? 바로 한 달쯤 지나서 뭐 중간고사 뭐 시험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전보다 채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답안지를 깨끗하게 내던 아이들이
이 서술형 답안지에다 뭔가를 막 써서 내요. 근데 문제는 정답이 아닌 거죠. 정답이 아닌 건데 뭐가 이전에는 아예 안 쓰던 애들이 뭔가를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당황을 하고 얘는 그래도 1점이라도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막 혼란스러워 하는데 나중에 이 친구들을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뭐라고 반응이 나오냐면 공부를 안 한 건 똑같은데 그냥 문제를 봤더니 뭔가 생각나서 써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막 교실에서 아이들하고 떠들면서 주고받는 사이에 이게 장기 기억으로 그냥 넘어와 버린 거예요, 정보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근데 이때 원래 학습을 안 하던 아이들이니까 이게 그냥 파편화된 정보로 들어와 있는 건데 이게 조금만 아이들이 이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얘가 연결되기 시작하면 의미 있는 지식체계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겠죠. 이러면서 아이들이 막 이게 성장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성적의 향상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완전학습 형태로 전환되는 거예요. 완전학습이 어떤 의미냐? 학생들한테도 흔히 그 낙오 상태라고 얘기하는 기초학력 혹은 기초학력 미달 수준의 아이들이 제로 상태로 바뀌는 현상들이 나와요. 요즘 굉장히 많은 이 이슈가 아이들의 교육 불균형 이 문제에서잖아요. 학습에서 낙오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뭐 기초학력 보장법 이런 것들도 만들고 난리인데 사실은 그게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기법에도 더 풀고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 여기서 또 하나 유도를 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Even if the teacher is a very good teacher, for argument's sake, but most of the time, what children learn from themselves. 아까도 이 러닝 피라미드에서 맨 밑단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도 가장 강력한 방식은 This way of learning 동료들과 하게 만드는 거다. 자기 친구들하고 주고받으면서 배우게. 자기 친구들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교육을 했을 때 이게 가장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낸다. 자, 일단 여기서 읽어내야 할 건 하나는 이게 컨텐츠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교과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압도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점을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이렇게 해야 21세기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내는 교육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한다.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정보량이 폭발을 하고 변화가 빠른 시기에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양적으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주겠다. 이거는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다. 이미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교과 영역 이외에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해요. 선생님들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게임 할 줄 모르잖아요. 애들이 잘 쓰는 컴퓨터 툴 쓸 줄 모르잖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소셜 미디어 쓸 줄 아세요? 뭐 잘 써요? 뭐 자기 몸처럼 쓰시나요? 그렇게. 이걸 못 쓰면 그다음 유튜브에서 정보 잘 못 찾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선생님들이 혹은 부모님들이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 일단 위험한 걸로 보이죠. 그래서 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 마. 이거 위험한 거야. 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빨리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아이들이 해야 되는 정보와 학습의 영역들을 교사들이 모른다는 거 빨리 인정을 하고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기존의 경험치를 활용해서 뭘 길러줄 거냔 말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양적으로 공급하는 걸 포기를 하고 그건 안 되는 거니까 빨리 그걸 접고 대신 아이들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그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가르쳐줘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결국 다시 동료학습으로 돌아가요. 자기들끼리 계속 정보를 찾아내고 이 지식을 정리해 나가고 새로운 문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그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근데 이걸 따로 하지 말고 일상적인 수업, 일상적인 교육 공간 안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그래서 동료학습이 교과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는 의미 있는 21세기의 교육, 의미 있는 진짜 세상에서 원하는 능력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의 출발점이 된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뭐 과연 대학에서만 되고 불가능한 거냐? 저희가 실험한 거는 이게 초등학교에서도 뭐 초등학교는 훨씬 쉬워 보이죠. 다 된다는 거. 그다음 중학교 여기 수학 시간이에요. 수학 시간이 완전히 이런 식의 협력학습 구조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중학교 마찬가지. 심지어 고등학교 고3 교실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그대로
발생한다는 게 확인이 돼요.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사례들을 쌓고 있는 건 심지어 수능을 준비하는 고3 교실에서도 이런 식의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특정 과목에서 완전히 이 포기 상태에 있던 아이들도, 뭐 특히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수학 같은 과목에서 포기 상태에 있던 아이들도 수업 방법 오히려 이렇게 전환을 시켜놓으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감을 잡고서 튀어 오르는 현상들이 나와요. 이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쌓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반고의 고등학교의 수학 수업은 그냥 수포자가 가득한 곳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냥 이 통념인데,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있어요. 일반고의 고등학교의 수학 시간이 얼마나 왕성하고 활기차할 수 있는지를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고, 이렇게 된다면 수업 시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교실이 교실 안에 아이들의 소통이 가득 차고,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소통하는 상태로 바뀌고, 아이들이 같이 뭔가를 풀어가는 상태로 바뀌는 거잖아요. 동학습 상황.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던 OECD의 교육 프레임워크 이전에 21세기 스킬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요거는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굉장히 강하게 추진했던 21세기 교육 체계를 만드는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 P21이라는 연구자들을 만들고 거기서 이걸 읽어내요. 근데 여기서 뭐를 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하려면 학교가 물론 핵심적인 과목들도 가르쳐야 되지만 기존에 없던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기반한 능력들을 길러내야 줄 필요성이 있고, 대신 요 4개의 C가 궁극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게 필요로 하는 능력이구나, 이렇게 읽어내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 소통, 개법, 창의력. 이게 왜 중요할까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 한번 잠깐만 다시 보고 넘어가면, 기존의 일반적인 교육이 이렇게 과목 형태의 교육이 벌어지고, 이 안에서 지식을 쌓아주고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줘서 잘하면 90, 100점 이렇게 점수를 줬는데, 이쪽에서 이 프로젝트 하면서 뭐를 먼저 읽어내냐면, 이런 식으로 쌓아올린 지식과 문제 해결 방법은 진짜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진짜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봤더니 진짜 세상은 과목으로 쪼개져 있지 않다는 것 때문이죠. 과목으로 쪼개진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고, 그걸 읽어가는 일종의 이 카테고리로서 존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과목으로 가면서 착각이 벌어진 거예요. 과목 안에 세상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게 과목 사이에 이 사일로처럼 격벽이 쳐 있는 걸 깨트리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융합교육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융합교육으로 가야지 의미 있는 지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구나. 일단 이게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는 진짜로 바깥에서 문제를 잘 풀어가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니 혼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죠. 기존의 학교 시스템에서는 성적을 올리려면 혼자서, 혹은 학원에 가서라도 혼자서 문제를 많이 풀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봤더니 진짜 필요한 능력이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다른 능력들을 끌어내서 이걸 같이 연결시켜서 뭔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구나를 읽기 시작을 해요. 만일에 이 능력들이 고도화되면 어떻게 되냐?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잘해야 될 필요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기본적인 수준들은 하되 특출나게 잘하는 건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만 하고 나머지 나는 과학으로 정말 뛰어나는데 과학은 못하지만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같이 협력을 해서 국제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식의 구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애들 이렇게 고생시킬 필요가 없었다는 게 이제 막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는 건 뭐냐면, 오케이, 가만히 봤더니 진짜로 중요한 능력이란 이런 식의 그 과목보다 더 중요한 게, 이렇게 문제를 찾아내서 원활한 소통을 하고 그걸 가지고 협력을 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핵심인데, 이 얘기는 다시 무슨 얘기야? 묶어서 얘기하면 협력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이네,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요거 싹 돌려서 보면 아까 OECD에서 봤던 그림하고 싱크가 쫙 맞아요. 요 그림이 2004년도에 만든 그림이고, 아까 OECD 그림이 2018년, 19년도에 나온 그림인데, 본질적으로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거는 똑같아요.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 이걸 역량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아까 그 학교 교육 얘기를 왜 했냐면, 기존의 이 네 개의 특히나 요 소통 능력에서부터 다른 것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데, 지금의 학교 교육 시스템이 왜 문제냐? 실제로 연대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와요. 학교 안에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말을 못하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학교의 시스템이다 보니,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성장하면 할수록 역량이
더 낮아지는 현상이 나와요. 실제로 말하는 능력이 계속 떨어져요. 욕하는 능력이 막 올라가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학교 교육에서 커버가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봤던 거는 수업의 방법을 동료학습 기반으로 바꾸는 접근을 하게 되면 일상적인 수업을 통해서 소통 능력이 성장을 하고 협력 능력이 성장하는 구조가 나온다는 거였어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성적이 올라가는 건 기본이고.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한테 내 생각을 정리해서 잘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들을 수 있고 다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면 그래서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를 돌리기가 되게 쉬워지죠. 더 고도화된 프로젝트를 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상태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이 프로젝트 쪽으로 계속 더 진화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기초 능력들이 갖춰진 아이들은 사실은 일단 대학에서 좋아하는 아이들로 바뀌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왜 좋아할까요? 요즘 대학의 이 교수학습의 혁신도 굉장히 큰 과제잖아요. 학교들이 다 문 닫아야 될 상황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상위권의 대학들도 실제로 창의적인 어떤 연구, 창의적인 학습이 불가능하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쪽에 가서 얘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굳이 그거를 학교 안에서 이걸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지 말고 더 기초 역량들이 준비된 아이들을 뽑아오는 게 훨씬 쉬운 방법이다. 그런 아이들이 만일에 학교에 가득 차게 되면 교수님들은 이거를 굳이 내가 수업 방법을 바꿔도 고민할 게 아니라 교수님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서 아이들한테 프로젝트를 떨어뜨려 버리면 된다. 프로젝트 떨어뜨리고 그거에 대한 코칭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만으로도 이미 훨씬 높은 수준의 교육이 가능해진다. 이거를 빨리 이해하셨던 분이 계세요. 연대의 전 김용학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래서 연대가 학생들을 뽑을 때 프로젝트 학습 경험이나 아니면 거꾸로 기술 경험처럼 문제 해결 능력들,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역량들을 갖춘 아이들을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돌려서 얘기하면 얘가 처음에 얘기했던 진짜 세상에서 직원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랑도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NCS 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직원 채용할 때 인사 담당하는 쪽에서 직원 채용 기준 얘기할 때 항상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학과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직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본다. 똑같이 반복돼요. 대학 입시에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이 얼라이먼트가 정확하게 사실은 맞아 있는데 자꾸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대학 졸업장을 볼 거야. 그게 아니고 학점을 볼 거야. 숫자를 볼 거야. 여기에서부터 지금 온갖 교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미 기업체 바깥 세상에서 보여주는 시그널이 워낙 강해서 곧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로 갔다. 이게 되게 원래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풀어가는 얘기인데 압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미래교실 네트워크에서 이 혼란의 와중에 그러니까 일종의 ICT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연수 부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왜 가능했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추상 수준의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더 재미있는 수업, 더 좋은 수업을 한다 이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교육이 가야 될 방향, 길러줘야 될 능력, 뭐를 했을 때 정말 의미 있는 교육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이해를 선행을 하고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같이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특정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 상황에 교란되지 않고 내가 원래 뭐를 하려고 했었지를 잃지 않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 다시 돌아와서 스타트업이고 만일에 이 중에 교육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노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저는 거기는 이미 포화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비어있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지점을 읽어내고 그곳에다가 일종의 투자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해서 시장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이게 사실 글로벌 시장을 만드는 게 아닐까. 지금 아까 OECD의 그림이라고 설명했던 이유는 무슨 뜻이냐면 저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아주 최선두의 선진국들을 포함한 글로벌 난제이거든요. 세상에도 못 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거를 풀 수 있다면, 비즈니스적으로 풀 수 있다면 대단히 큰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무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총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주실 수 있나요? 뒤쪽으로 오면요. 아, 이게 참.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해서 정말 망가지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학교에서 어떻게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 나갔는지가 지금까지 다시 얘기한 부분이고, 실제로는 그 뒤에 굉장히 많은 추가적인 시도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인 학교에서 완전한 문제 해결 지향의 교육, 문제 해결 능력들을 집중하는 교육으로 일반적인 학교에서 시도한 그 프로젝트들도 계속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되게 많은 걸 했던 게 이런 거예요. 학교에 자유학기제를 기점으로 해서 시험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을 때 얼마나 아이들이 학습 자체에 몰입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의미 있는 그 학습의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걸 막 읽어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문제 해결 지향으로 관점을 바꾸게 만들었을 때 얼마나 창의적으로 정말 역량들이 성장하는지를 다 읽어내요. 그리고 얘를 프로젝트화 시키고 이거를 더 강하게 갔던 게 나중에는 아예 지금 해화동에 있는 실험학교를 하나를 만들죠. 중등과정 실험학교를 만들어서 여기서 아예 이제 이런 식의 발상을 해요. 기존에 갖고 있던 학교에 대한 모든 선입견들을 다 무너뜨리고 아예 그 제로 상태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자. 지금 정말 의미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런 게 생각하기 되게 쉬울 거예요. 자, 학교는 학년이 존재하는 게 기본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학년이 왜 필요했을까요? 학년은 사실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쪼개서 가는 거죠.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그런 식으로 교육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상상을 했을까요? 예? 군대에 있는 사람. 어떤? 계급 군대. 군대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공장이죠, 공장. 컨베이어 벨트. 특정한 과정, 그러니까 공정이 이제 1, 2, 3, 4단계 쫘라락 있어요. 그럼 앞에서 1단계에서 잘 깎고 2단계에서 그러니까 균질하게 깎였으니 그 다음 단계에서는 깎인 부품들끼리 조립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오케이 균질하게 다시 조립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색칠하고 이렇게 갔을 거예요. 왜 이런 디자인했냐? 진짜로 공장 만들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테일러가 만든 게 근대학교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정말 효율적인 교육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건 작동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학교가 존재하지 않을 때 대중교육이 없던 상태였으니까 대량의 지식교육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부작용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원래 공장의 조건은 일정한 불량률이 있더라도 수율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불량품률이 낮아야 되는데 교육에서는 그 일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불량률이 낮은 게 아니라 대부분 불량한 상태로 거죠. 대부분 균질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학년이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균질하지 않은 상태 되고, 그러니까 이걸 균질한 걸 전제로 해서 짜놓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구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 학년이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부작용,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걸 고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게 원래는 고등학교 3년의 아이들을 그냥 한 클래스를 묶어서 시도를 하다가 나중에 이게 점점 확장이 돼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를 묶어서 클래스를 돌려봐요. 어땠을까요? 되게 잘 돌아가요. 누가 가장 수혜를 볼까요, 거기서? 어린애들이 제일 수혜를 봐요. 어린아이들일수록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럼.
여튼 이 안에 저희가 지금 아까 요 구조는 아까 보여드렸던 OECD의 교육 프레임워크이 그냥 목표예요. 이 목표를 실제로 실현하려면 구조를 어떻게 짜면 될까? 그래서 완전히 그걸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면 대략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OECD에도 지금 리포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작동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이게 저희가 짧게 더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무식한 실험까지 하고 있다. 네,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총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도권 교육 시스템에서 콜세라, EDX와 같은 무크 성장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의미냐면 네. 제도권에서 콜세라, 그러니까 무크 같은 게 왜 제도권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제가 이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크에 대한 오해는 좀 풀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무크가 되게 막 콜세라 같은 게 막 왕성하고 성공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성공했느냐 좀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하고 이게 연관이 되는데 진짜로 의미 있는 능력, 의미 있는 역량으로 성장하는 건 지식으로 그쳐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콜세라든 뭐 그 유수의 이 무크 시스템들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은 지식이에요. 강의를 묶어놓은 거잖아요. 이걸 내가 많이 듣고 그걸 이해했다고 의미 있는 역량으로 성장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 교육, 그러니까 의미 있는 교육이 그런 식의 콘텐츠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대체할 거라는 게 저는 일단 환상이라는 생각인 거고요. 실제로 이게 성공하지도 못하죠. 되게 그 무크 시스템들이 실제로 이수율이 10%도 안 되는 걸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그 교육을 접하고 소화하는 비율도 의외로 굉장히 낮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걸 소화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능력으로 전환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시대에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넘어가는 상태가 되면 학교가 존재해야 된다. 교사가 존재해야 된다. 이게 저희의 입장.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환경 변화 및 학부모의 요구 사항을 교육기관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기관이 변화에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그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을 때 되게 재밌는 현상을 봐요. 그걸 나중에 그 변명의 카르텔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선생님들한테 혁신을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학부모들 때문에 못해요. 혹은 뭐 교육 정책 때문에 못해요. 이렇게 입시제도 때문에 변화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교육 정책을 하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하냐면 대한민국 선생님들은 변화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못 변해요. 학부모들한테 가면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들도 안 변하려고 그러고 뭐 그 교육 정책도 안 변할 것 같고 입시 정책도 그대로 있을 것 같고 믿을 건 학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학생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교육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주체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질문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게 비슷해요. 어딘가가 작동을 안 하고 있는데 저쪽 책임인 것 같아.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 근데 이게 무슨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가 아니고 되게 정당한 문제제기예요.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거든요. 정책 때문에 문제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건 누군가를 비난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 뭐 이 얘기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이걸 수업에서 구체적인 현장에서부터 이거를 풀어내지 않으면 제도를 가지고는 풀어낼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서 가능성들을 확인을 하고 이해를 증폭을 시켜야 제도가 바뀌기 시작하고 학부모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고 이게 일단 선순환 사이클로 바뀌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사실은 그거고 저희가 생각하기엔 이게 유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입시제도가 변하지 않았거나 혹은 입시제도 변하더라도 나쁜 쪽으로 뭐 지금 사실 나쁜 쪽으로 꽤 움직였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현장에서 교육 방법을 찾아서 아이들한테 긍정적이고
그 효과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 선생님들은 사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선생님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오히려 그 좋은 효과들이 계속 옆으로 확산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서 결국은 교실에서부터 풀어야 된다. 수업에서부터 풀어야 된다. 이게 이제 네, 이분이 너무 장기간보다는 이 현재 기준에서 변화 수용 접근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좀 됐나요, 그러면? 예, 이게 가장 이게 근접하고 정말 이렇게 텐저블하다고 말하는 바로 지금 눈앞에서 해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혁신의 방법이에요.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질문은요. 개인 맞춤 교육이 강화될지 아니면 무한 경쟁으로 인해 고퀄리티 교육만 살아남을지 궁금합니다. 안 돼요, 이렇게. 그게 하셨어요? 아까 이제 그래서 바깥에서 지금 교육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암시하는 내용을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경쟁 중심 혹은 경쟁 중심으로 고퀄리티가 됐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바깥에서 인정을 하느냐? 아니더라는 거죠.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경쟁이 아니라 협력 중심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그 능력을 길러놔야 실제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답변은 그렇습니다. 네,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자, 네 번째 질문은요. 완전한 언택 교육이 가능한지 그리고 바람직한 것인가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람직하지 않죠. 바람직하지 않고 안 그런 게 좋은 거잖아요. 사실 지금 벌어진 이 상황도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실제로 이 원격 교육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거 의외로 긍정적인 전환이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교육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 안에서 되게 중요한 게 아이들이 자기들 스스로 정보를 찾아들어가고 문제를 길러야 되고 이러려면 되게 많은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도구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지금은 ICT 도구란 말이에요. 온라인 기반으로 자기들이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데 기존에 있는 학교 시스템에서 그걸 못하게 했잖아요. 하더라도 되게 제한적이고 선생님들이 실제로 그 도구들을 잘 쓸 수 없었고 근데 이 원격 교육 상황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써야 될 상황으로 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격 교육 상황이 되면 선생님들이 흔히 생각하던 온라인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만든 자료 보여주고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이 수업이 고도화된 선생님들은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이 협력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뭔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하고 이렇게 유도를 해줘요. 그러면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도구들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능력들이 계속 성장하는 양상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본 건 원래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표현이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죠. 이 21세기 교육으로 가려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도구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효율성을 높여준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개념일 건데 지금 그걸 연습하기에 정말 좋은 상황이 됐다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역량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완전한 온라인 교육, 언택트를 이렇게 해서 완전한 온라인 교육 바람직하지 않고요. 대신 이 시점에 이거를 말 그대로 오른손 왼손을 다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는 정말 좋은 계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집에서만 공부를 했을 때 좀 더 획기적이고 오프라인급으로 집중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업 퀄리티를 얻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있을 때 과연 학습 효과가 높았느냐 좋았느냐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굳이 그랬으면 그렇게 애들 공부시킨다고 난리 나지 않았겠죠. 그렇게 아이들 혼자서 한 곳에다가 학원에서 열심히 듣게 한다고 해서 혹은 어디 한 군데 절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성과를 꼭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아까 러닝 피라미드를 통해서 보여드렸듯이 교육의 지금 이 패러다임 전환을 할 때 되게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백업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과학이에요. 학습과 관련된 과학적 접근. 그러니까 흔히 이 통념적으로 갖고 있던 학습의 효과가 아니라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정말 의미 있는 학습의 효과를 만들어내지 의미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되지 요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하면 오히려 그림이 훤히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러닝 피라미드 같은 이 과학적인 결과를 보여드린 거예요. 인지과학적 접근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이니까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 그냥 이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료 학습을 유도하는 방식, 협력을 해서 학습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해주는 게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관계없이 가장 좋은 방식이다. 그 스킬을 길러주는 그걸 교육을 유도를 하는 그게 선생님이 됐건 아니면 집에서 부모님이 됐건 이걸 유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가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공교육은 포스트 코로나를 어느 정도로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도 주셨거든요. 학습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비대면 교육 방식 적용이 어려울 텐데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교육 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공교육은 원래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이게 OECD하고 관련된 회의들을 좀 이렇게 온라인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한국이 제일 나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정도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건 이제 당연히 그래도 국제적으로 비교를 하는 건 큰 의미가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게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준비가 잘 되어 있었느냐 안 되어 있었고요. 대신 대단히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될 상태가 된 거예요. 기존에 없었던 환경이 주어졌고 풀어가야 되는데 뭐 전반적으로 어떨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해본 경험,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 뭐 교육부든 여러 교육청이든 협력을 해서 확산을 시키고 있는 이 상태를 본다면 의외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잘 풀어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가능성들은 지금 충분히 확보를 했다는 생각이라서 드라이브를 얼마나 걸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방법은 일단 찾은 것 같다. 네, 그럼 공교육은 이제 그렇다 치고 한 분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 협력 등 아이들의 교육 방식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각 나이별 학습 방향, 커리큘럼이 달라질 거라 판단됩니다만 기존에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던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가르쳐야 할지 막막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나 부모들의 대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드바이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학부모의 입장에서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사실은 저 고민이 제가 했던 고민이에요. 저는 2013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개념들은 이해를 하고 이 교육의 방향이 어때야 되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이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지 이해를 했는데 문제는 저희 아들이 다니던 학교가 전혀 그런 학교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애가 굉장히 심하게 막 중2병에서부터 이 시간이 가면서 굉장히 무너져 있고 무기력한 상태로 됐었고, 근데 이제 다른 것보다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전 같았으면 이런 걸 몰랐으면 아이의 무기력을 굉장히 다그치고 너 왜 그래 그러면서 굉장히 막 몰아붙이는 상태였었을 건데 요 상황을 이해를 하고 나서는 이게 애가 무기력한 게 사실은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걸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걸 아이들을 압박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저희가 썼던 방법은 아이한테 일단 무한 자유를 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게임을 하든 뭐를 하든 좋으니까 일단은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성찰을 하면서 이제 풀어나갈 수 있게. 뭐 지금 결과적으로는 되게 좋았는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아이를 이해하면서 풀어가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료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스킬을 조금만 연마를 하면 그러면은 사실은 집에서 아이들의 어떤 학습들을 유도하고 이럴 때 굉장히 다른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온라인에서 선생님들한테 확산하는 게 사실은 그런 기법들에 관한 거고 지금 사실은 한쪽에서 고민을 하는 게 이런 교육의 방법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일반 학교 바깥에 있는 분들한테 확산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여간 고민 중이에요. 네, 그러면 이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교육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한다고 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도 덧붙여 주셨어요. 준비라면? 네, 학부모 입장에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저희는 일단은 저희 사실은 이렇게 학부모들 대상의 뭐 연수나 특강도 되게 많아요. 특정 구청에서는 아예 프로그램화 시켜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 부모님들이 생각이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해건 그건 모르겠고 우리 애는 학원 가야 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이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학원을 보내는 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 나쁜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을 이해를 하는 게 우선이라서 일단은 미래교육에 대한 관점을 갖는데 지금 필요한 능력이 무엇을 길러내야 우리 아이가 진짜로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정리를 하는 게 사실 선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와 관련돼서는 학교든 사실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원래 생각하냐면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성적에 너무 집착을 해서 교육을 못 바꾼다는 생각들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소통들을 통해서 정말 좋은 교육이 뭔지에 대해서 서로 이 일종의 이 얼라인먼트를 하는 게 학부모님들 쪽에서 본다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이 그러면서 교육의 방법들을 빨리빨리 가지고 와서 아이들한테 풀어주시면 되겠죠. 네, 선생님들과 학부모의 이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그냥 불신 상태라고 저는 보니까. 그렇죠. 예. 특히 또 코로나가 있고 더 나서부터는 심하죠. 더 심해진 것 같은데, 네, 좀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학교도 창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학교들 많습니다. 저희랑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는 저 상계동 쪽에 가면은 미래산업과학 고등학교 뭐 이런 데 있어요. 그쪽도 교육과정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끝없이 아이들한테 새로운 걸 상상하고 만들어내고 이걸 하는데 거기는 아예 학교 안에 고등학생들인데 일종의 창업을 하는 프로세스들을 다 갖춰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디벨롭 시켜서 아예 사업자 등록하고 본인이 사업자로 시작해서 바로 망하고 막 이런 망하는 경험을 굉장히 풍부하게 고등학교 다닐 때 할 수 있게 해줘요. 실제로 이걸 끌고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 아이들 보면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게 참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제 좋을 것 생각도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는 좋은 강연이었나요? 네, 정찬필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